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한 남자가 요양원 복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이 구겨져 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방금 전 등기소에서 확인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수십억 원대의 땅, 재개발 호재로 금값이 된 그 토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던 모든 재산이 한 푼도 남김없이 낯선 재단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평생 흙만 파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어머니가 법무사를 찾아가 재산 전부를 기증했다는 사실이, 그것도 자식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자신의 모습. 불과 몇 달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속으로 계산하던 자신의 비열했던 계획들. 땅만 팔면 빚도 갚고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어.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자신. 그런 자신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여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 내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아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닌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시골 외딴 마을. 그곳에서 6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애,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순박하고 정 많은 여인이었던 그녀는 23세 나이에 이 마을로 시집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아직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마을 입구까지 포장도로조차 없던 그 시절,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처음 본 시골집은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햇빛이 새어 들어왔고 마당엔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약했고 논밭은 적었으며 빚은 많았습니다. 영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습니다. 순애는 남편과 함께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호미를 들었고 아이를 낳고 100일도 안 돼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고 김을 매는 그녀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순애는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되는 거지 뭐. 첫째 아들 민준이가 3살, 둘째 딸 수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이웃 마을까지 일감을 찾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애는 한 번도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울부짖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새살배기와 돌쟁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이야.
여자 혼자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어?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 시어머니도 계신데 어디 쉽겠어. 참 기구한 팔자야. 그러나 순애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구던 그 땅을, 남편이 사랑했던 그 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 외에는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순애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밭으로 나가 해가 뜨기 전 서너 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슬이 내린 배추를 따고 감자를 캐고 고추를 땄습니다. 아침 7시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 진지를 올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허겁지겁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다시 밭으로, 저녁에는 아이들을 씻기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제야 자신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공장에서 나온 부업거리를 했습니다. 봉투를 접고 상자를 만들고 단추를 다는 일,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28살의 여자는 어느새 40살처럼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애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수진아, 배고프지? 엄마가 감자 쪄놨어. 아이들은 엄마의 손이 왜 그렇게 갈라져 있는지, 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튼튼하니까.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앞치마를 두르고 뛰어나갔습니다. 혹시 우리 애가 말썽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적도 좋고 머리도 영특한데 이대로 두기엔 아까워서요. 순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학원비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당시 순애의 한 달 농사 수입이 겨우 15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간 뒤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학원 다니고 싶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엄마. 나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이튿날부터 순애는 더 일했습니다. 남의 집 밭일도 품삯을 받고 도왔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명절 때면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습니다. 몇 달 뒤 순애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다음 달부터 학원 다녀도 돼.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괜찮아?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그렇게 민준이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등은 더욱 굽어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순애의 희생 위에서 두 남매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교 1등을 했고 고등학교도 지역 최고의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학원비는 더 올랐고 참고서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애는 더욱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밭에서 쓰러진 순애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순애는 하룻밤 링거를 맞고 다음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밭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 갈라진 손, 주름진 얼굴. 그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큰 집에서 살게 해줄게.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최고야. 드디어 대학 입시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이 나온 것은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순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호미를 들던 날들, 새벽 시장에서 떨던 날들, 밤늦게 부업을 하던 날들. 민준아, 정말 잘했어. 정말. 순애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자신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순애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순애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밭 일부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일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땅.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땅은 또 일구면 돼. 민준이 교육이 먼저야. 밭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민준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밥 잘 먹고 있어. 엄마도 건강 챙기고. 그래,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순애는 이해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공부하느라 정신없겠지. 실제로 민준이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니,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야? 경상도 시골이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가 농사 지으셔. 친구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 무시? 민준이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준이는 고향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모님 직업을 물으면 얼버무렸고 방학 때 고향에 가느냐는 질문에는 바빠서 못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는 방학에도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순애가 언제 내려오니? 라고 물으면 다음에 갈게.
지금은 바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할 일 잘하렴. 대학을 졸업한 민준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또 한 번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 그래,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응, 바빠서 당분간 못 내려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일 열심히 해. 순애는 기뻤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은 기쁜데 왜 이렇게 가슴 한편이 허전할까? 민준이는 서울에서 착실히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승진도 빠르게 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고 골프를 배우고 외제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역시 서울 출신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빠, 부모님 한번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좀 바쁘셔서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우리 결혼도 생각하는 사이잖아요.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자친구를 시골 고향집에 데려간다고? 그 낡은 집, 흙바닥 마당, 밭일하시는 어머니를 보여준다고? 상상만 해도 창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해외에 계셔. 친척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 그래요? 그럼 돌아오시면 꼭 인사드릴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우리 아들 장가가는구나. 순애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결혼식 때 좀 조용히 계셔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사투리 좀 쓰지 않으시면 안 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민준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애는 일부러 새 옷을 샀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아들 결혼식만큼은 떳떳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순애는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아, 네, 그러니까. 민준이는 얼버무렸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부끄러운 존재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순애는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홀로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날 밤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저 아이한테 뭘 잘못해 준 걸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은 이 손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준이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처가에 가야 한다며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알았다. 건강 챙기고.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순애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60을 넘기고 65를 지나고 이제 70이 코앞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무릎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밭을 일궜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게 그녀의 삶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애 씨, 이제 좀 쉬지 그래요? 아들이 잘 됐는데 뭐.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손 놀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생각,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것, 손주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순애는 더 부지런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땀을 흘리고 흙을 만지면 그나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들었어요? 우리 마을이 재개발된대요. 정말요? 그럼 우리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수십 배는 뛸 거래요. 마을은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땅 파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이 적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매일 땅값 얘기뿐이었습니다. 순애도 관심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밭 8만 평, 논 3만 평. 만약 평당 100만 원만 받아도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0억. 순애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모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200억이라니.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마을이 재개발된다는데 너도 들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들었어. 엄마, 땅 명의가 아직 엄마 앞으로 돼 있지? 응, 그렇지. 그럼 잘 됐네. 엄마, 나중에 땅 팔게 되면 내가 도와줄게. 법무사도 소개해주고. 그래. 고맙다, 아들. 응. 그럼 나 바쁘니까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관심을 보인 건 자신이 아니라 땅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민준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어머,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순애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설령 그 이유가 땅 때문이라 해도 보고 싶었던 아들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순애는 부산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땅값, 빚, 새 아파트. 민준이는 최근 사업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을 졌습니다. 은행 대출 10억, 지인에게 빌린 돈 5억.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내는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민준이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들은 소식이 고향의 재개발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땅만 팔면 모든 게 해결돼. 빚도 갚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밥을 먹으며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땅 언제쯤 팔 생각이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구나. 이 땅은 내 아버지가. 엄마, 지금이 적기야. 더 기다리면 가격 떨어질 수도 있어. 내가 좋은 매수자 알아봐 줄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잘 모르니까. 민준이는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 엄마 나중에 계약할 때 도장만 찍어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다. 민준이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땅을 팔아야 할까 봐요.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빈방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일군 거요. 돈으로만 볼 게 아니라오. 꿈에서 깬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잘 생각하고 땅 파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헐값에 땅 넘기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혹시 땅 팔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이곳은 그녀의 인생 전부였는데 그날 밤부터 순애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땅을 팔아야 하나? 아들을 위해서라면 팔아야겠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순애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밭에서 흘린 땀, 저 땅에서 키운 작물, 그리고 그 작물로 차린 밥상. 이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생명이었어. 사람들을 살린 거였어. 순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생명을 키우기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배추, 어려운 집에 가져다 준 쌀, 명절 때마다 함께 나눈 음식들. 그것이 순애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혹시 좋은 복지재단 같은 거 아세요? 이장은 의아해했습니다. 복지재단이요? 갑자기 왜요?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이장은 몇 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 순애는 그중 하늘마음 복지재단이라는 곳에 관심이 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땅이 좀 있는데요. 그걸 기부하고 싶어서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부요? 땅을요? 네. 그 땅으로 어려운 사람들 밥 좀 지어줬으면 해서요.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기부를 하겠다는 어르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세요? 순애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제 땅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어르신, 이건 큰 결정이에요. 가족들과 상의하시는 게 괜찮아요. 제 결정이에요. 순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땅을 전부 기부하시겠다고요? 법무사도 놀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총 13만 평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20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이 땅을 팔면 노후며 자식 대대로 편안할 텐데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요? 제가 쓸 것도 없는데 이 땅이 어려운 사람들 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은 제 땅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맞죠?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도장을 찍고 여러 곳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한 달 동안 읍내를 오가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재단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부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 땅이 그렇게 쓰이면 저도 기뻐요. 혹시 성함을 공개해도 될까요? 기부자 명단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나고 그러는 거 싫어요. 결국 순애는 익명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순애의 땅은 하늘마음 복지재단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순애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은 분명 화를 낼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나중에 적당한 때가 오면 말하기로. 그런데 민준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매수자 찾았어. 평당 120만 원에 사겠대. 250억이야.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응. 다음 주에 계약하자. 내가 내려갈게. 엄마는 도장만 준비하면 돼. 민준아. 왜? 뭐 문제 있어? 순애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얘기하자.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곧 들통날 것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매수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법무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약서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순애는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 땅은 이미 없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기부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부? 누구한테? 왜? 복지재단에. 어려운 사람들 밥 주는데. 엄마 미쳤어?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매수자와 법무사가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200억짜리 땅을 기부했다고? 엄마 정신 있어.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뭐가 맞아? 엄마, 나 지금 빚이 20억이야. 그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라고. 순애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이 빚이 있다는 것을. 민준아, 그런 줄 몰랐어. 하지만은 무슨, 내가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지 알아.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양원? 그래.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었어. 그리고 땅 팔아서 내 빚 갚고 엄마 요양원비 대고 나머지로 새 아파트 사려고 했던 거야. 순애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민준아, 이제 다 틀렸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준이는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애 씨가 땅을 기부했대요. 정말요? 200억짜리를? 아들이 엄청 화났다는데. 순애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식도 있는데 왜 남한테 주나?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땅은 원래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땅이었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된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순애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원래 무릎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손님이 다녀간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순애 씨,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 냄비를 태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맸습니다. 마을 이장이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한번 내려와 보세요. 며칠 뒤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왔니? 순애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난 건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훨씬 더 야위었고 움직임도 굼뜨고 눈빛도 흐릿해 보였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내일 병원 가자. 다음 날 민준이는 어머니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초기 치매와 심장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합니다. 요양원이나 가족이 돌봐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로 모셔갈까? 하지만 자신도 바쁘고 아내도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기로. 엄마,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서 편히 지내. 요양원? 순애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응. 거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해. 엄마 혼자 여기 있는 것보다 나아. 사실 민준이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자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땅 기부건으로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아.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그냥 쉬어. 내가 다 준비할게. 일주일 뒤 순애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낡은 수첩 하나.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순애 씨, 건강하세요. 가끔 생각날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순애는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60년을 살았던 곳. 남편과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땅을 읽었던 곳. 안녕.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무엇보다 흙을 만질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고향의 산과 비슷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뜸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순애는 이해했습니다. 바쁘겠지. 자기 삶이 있겠지. 요양원에서 순애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순애 씨, 자식은 뭐 하는데요? 회사 다녀요. 서울에서 자주 와요? 가끔. 바쁘니까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했고 자주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몇 주. 민준이는 그날부터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가 잠깐 깨어났습니다. 민준이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왔어. 고맙다. 와줘서. 엄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못됐어.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었는데. 몰라줘서. 엄마. 민준아. 엄마는 돈으로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너희 밥상을 지킨 게 내 인생의 재산이었어. 엄마, 그런 말하지 마. 엄마는 최고였어. 그 땅 기부한 거. 화났지? 민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아쉬웠으니까요. 미안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어. 그 땅은 원래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땅이었거든.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 그것이 순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며칠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과 요양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복지재단 사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준이는 그제야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민준이는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큰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그건 생명이었고, 사랑이었고, 나눔이었어.
내 아버지와 내가 흘린 땀으로 키운 곡식으로 우리는 너희를 키웠고 이웃과 나눴고 생명을 살렸어. 엄마는 그게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나눔은 영원히 남거든. 내가 언젠가 이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엄마에게 넌 최고의 아들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건강하고 행복해라. 마이너스 엄마가.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왜 땅을 기부했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날 민준이는 오랫동안 요양원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군 것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며칠 뒤 민준이는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정기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매월 조금씩이지만. 직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남긴 뜻을 이어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그날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돈만 쫓던 삶에서 벗어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골 들판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알아. 진짜 부자가 뭔지. 어머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순애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사랑으로 재산을 쌓았고 나눔으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밥상 위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나눈 사람입니다. 순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